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실무 이정화입니다. 네, 이제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더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서로 얼굴 보고 확인하며 또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서로 또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이런 것들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략해야 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거듭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안에는 그냥 영리법인, 영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이 이쪽에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영리법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복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을 짚어가는 것이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호적을 찾아가며 우리의 근본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이 호적이 어디고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지원시설과 지원법인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하는 시설법인도 있지만 지원법인이 있어서 장학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2주차 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내용이 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강과 2강 둘로 나누어서 1강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의미입니다. 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우리가 어느 분야를 가게 되던 사회복지 현장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 이외에 내가 노인 쪽 분야로 가려 그런다. 그러면은 노인복지법, 또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것들, 또 노인 가운데에는 빈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뭐 이런 것들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역시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법인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할 거라고 세워놓고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단계 영업을 한다던가 종교 활동을 한다던가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검수를 한다는 거죠. 즉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보호, 상담, 교육, 훈련, 재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전문적, 제도적 장치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회적 안전장치다.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물론이고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전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빈곤이라던가 실직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노령 이런 것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질병, 노령, 빈곤, 실직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재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육까지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복지 이런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오며 가며 어떻게 만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됐네요. 이게 아니라고요. 전문적이고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 하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즉 내가 무슨 구호 활동을 하면 인간 이정화가 구호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할 때는요,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 장치라는 거죠. 이러이런 자격을 거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설의 용어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30페이지 거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와 시설의 합성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고요. 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거의 설비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라는 말과 시설의 합성어인데 건물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서비스까지도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은 왜 있느냐, 그 의미가 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시설 입소자에게 생존권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노숙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뭐 혼자서 잘 곳도 없고 밥을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생존권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게 노인이 됐든 혹은 뭐 아동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간에 시설에 입소한 이상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아니, 시설에 입소했는데 가정생활이 왜 나오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치매 노인이 집에 있다거나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온통 매달려서 내 생활을 도와야 돼요. 그 요즘에 뭐 실습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거기서 일을 하는 이상은 어쨌든 시간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 안에서 장애인 시설 보호 작업장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치매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를 하게 된다면 치매 노인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분한테 매달려서 식사를 케어해드리고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목욕을 시켜준다던가 옷을 입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시설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직장도 가게 되고 뭐 약속도 잡고 그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매달려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가정생활 지원을 해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가족 구성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어느 가정은 문제없이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치매 걸린 노인들을 케어해주는 시설이 있다던가 장애인들을 케어해주는 시설이 있다던가 불황인,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면 그분들이 그냥 길에서 방황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방범 이런 것들 안전 이런 걸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학교 앞에서 애들을 막 때려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 막 도망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막 사회에 있다면 다닌다면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분들을 안전한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은 좀 더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말로 듣는 것보다 이런 시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사회복지 시설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시설도 이제 아래층 1층이 르노 삼성 자동차 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다 보니까 기저귀에다가 변을 보시면 이제 기저귀가 꿉꿉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빼가지고 창밖으로 버리세요. 그러면 르노 삼성에서 간혹가다 왜 새 차가를 뽑아가지고 임시 번호판을 달아놨는데 그 천장으로 네, 기저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럼 제가 정말 죄인같이 가서 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같은 건물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분들도 그런 치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이해를 못하고 되게 그랬는데 늘상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의 복지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 시설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입소자에게 생존권의 기본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물론 뭐 많이 중증은 아니지만 가족 내에서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중증이어서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뭐 집 같지 않은 곳에
집 같지 않다는 것은 위생 문제가, 보건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안전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쓰레기 더미의 집에 산다던가 아니면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 네, 생존권을 위협받는 거예요. 네, 이분들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요. 또 이제 부양 가족이 없는 분들, 치매가 걸려서 스스로 밥을 해 드실 수가 없어요. 생존권의 기본적 보호의 위협을 받는 거죠. 뭐 누가 있어가지고 밥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네, 또 병에 걸려도 옆에 누가 있어야지 병에 걸린 걸 알고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을 데려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한 번 시설에 입소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소하시면 거의 임종 때까지 계세요. 그런데 노인시설이 아닌 만약에 뭐 장애인 시설 혹은 노숙인 시설 이런 곳은 한 번 입소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어서 먹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스스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회복지는 모든 걸 다 해줘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생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자립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뭐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그들의 역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 지역 내에서 시설이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를 보다 보니까 아하,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시설로 가야 되는구나. 어머, 시설에서 이러한 일도 하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회복지사의 특징입니다. 이용자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데요. 잠재적 문제를 가진 이용자까지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용자가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떤 뭐 재활 위주로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용자 중심인 거예요. 이용자가 노인이면 이용자가 아동이면 이런 것들 또 그 정도 이용자가 치매가 되게 심해서 혹은 중증 장애인이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것과 아니면은 경증이어서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일부분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고요. 사회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노인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나이가 먹고 병들어서 질병에 걸리고 혼자 밥 해 드시기 어렵고 관절염 있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 노인의 문제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또 잠재적 문제를 가진 이용자까지 예방 차원의 접근인 거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민영보험 같은 데 가입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의 문제, 잠재적으로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늙어가지고 네, 뭐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또 장애를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진 이용자까지도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네, 개인적 차원으로는 이용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인권과 자아실현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권인데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존엄한 권리입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관계로
인종, 종교, 뭐 성별, 학력, 직업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고요. 어떠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 심심치 않게 인권 침해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에 위배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권의 기준과 정의는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뭐 과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에는 밥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인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누가 밥만 먹는다고 와, 나 인간으로서 대우받았어 하고 만족하지 않죠. 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인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지침과 운영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권리 강화 및 감시, 감독, 홍보의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치매 걸린 노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제가 근무하던 저희 시설에서 치매 걸린 노인에게 기저귀 케어를 한다고 이제 바빠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침실까지 이동하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로비에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신 상황에서 바지를 그냥 쓱 벗겨갖고 기저귀를 이렇게 빼낸 경우가 있었어요. 비록 치매에 걸린 노인이지만 그분에게도 프라이버시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언어적인 부분들. 아유, 어르신이 치매 걸려갖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뭘 하세요? 이런 말들. 이게 하나의 어떤 인권 침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시설을 공유하고 객관적 시설의 운영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뉴스에서 인권 침해, 학대,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난 시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외부와의 개방이 없는 시설들이에요. 어디 막 산속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오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고 지극히 폐쇄가 된 시설이라는 거죠. 만약에 외부와 면회가 자유롭고 혹은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시설이었다면 외부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까 학대가 일어난다 혹은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러면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외부와의 교류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안의 염전 노예들 알았죠? 있었죠, 그런 사건들. 거기도 보면은 염전 노예가 그 신안이라는 섬을 떠나려고 해도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교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심가에 그냥 위치한 시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면회를 갈 수 있고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은 그나마 이런 게 덜한데요. 외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시설은 정말로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시설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가족들이 면회가 온다던가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온다던가 이거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노동력 착취든 뭐든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면 신고가 되겠지. 조기에 발견되겠지. 또 객관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권 침해 사례 근절 및 모범적 인권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잘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어떤 포상을 해서 네, 이렇게 뭔가 좀 시설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막 심심치 않게 무슨 막 장애인 연금을 가로챈 원장님들 막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부정적으로 봤던 기존의 시설들을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 차원 두 번째는 자아실현이에요. 아니, 시설에 계신 분이 무슨 자아실현이지? 시설에 입소해 계신 치매 노인이 수능을 볼 것도 아니고 토익을 볼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의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보호와 교류, 지원 등을 돕는다는 거예요. 시설에 보호해가지고 있으면서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잠만 재워주고 이게 전부 다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의 기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시설 내에 있으면서 의식주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아니면 나는 시설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게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면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보호와 교류인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우리 시설에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사는 시설을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서 한다던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나들이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언제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햇살이 좀 이렇게 좋을 때 약간 건강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덥다라고 느껴지는 4월 말 5월 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를 나가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부천시청 앞에 있는 시설이어서 이때가 되면은 뭐 어버이날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장터가 열려요. 시청 앞마당에서 각 지역에 특산물 등이 열리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각 지역의 특산물은 그 지역을 가야지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가지 않아도 네, 부천시청 마당에 이게 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교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몸이 불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 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소속감을 갖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설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서 지금 사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분은 많이 단절되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여를 안 한다면 정말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지원해야 되고요. 시설에서 확보되는 자아실현 수준은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담보하며 시설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사자인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자의 중심에서 그만큼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이 된 시설은 좋은 시설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또 많아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기계가 뭘 만드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을 향한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이 사람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원의 숙련도, 업무 숙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인원이어도 인력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서비스를 잘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뭔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다. 이것들은 그만큼 다양하게 시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뭐 꽃꽂이든 뭐든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냥 무료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설 생활이 덜 힘드시잖아요. 덜 무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한 척도입니다.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뭐 노래 교실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원예 교실, 원예 치료 이런 것은 꽃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재료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시설의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차원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회화와 사회통합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화는요, 사회적 위험과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뭐 사회적인 문제, 실직이라던가 빈곤,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노숙 생활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런 사회적 위험과 부적응,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범죄 예방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설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사회와는 단절된다는 거죠. 비록 시설 내에 있긴 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와 가정을 뿌리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 들어와 계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천년 만년 시설 내에 사는 거, 제가 그거는 좋은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설에 들어와 계시지만 빨리 자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서 천년 만년 그냥 보호해주고 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가, 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빨리 연결해서 네, 우리 이용자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서비스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주민의 상호 욕구를 통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시설의 이용자는 자꾸 밖에 나와서 뭔가 좀 사회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해요. 근데 지역사회 주민들은 아이고 저기 치매 걸린 어르신이 자꾸 나오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불안해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을 시설 내로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 욕구를 서로 조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의 사회와는 하나의 관계 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설 내에 지금 입소자가 들어와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비록 시설 내에 들어와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과 어떤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얘기한 뭐 나들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와의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인데요.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시설에 장애인이 있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있어요. 이분들을 그냥 가정에서 케어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시설 내에서 케어함으로써
어떤 그분들이 가정 내에서 해야 될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냥 노숙인들, 불황인들이 그냥 막 다니시면은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시설 내에 수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먼저 우리가 사회와 시설이 별개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본다면, 네, 우리가 어, 그 치매든 혹은 뭐 노숙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부양이 어려운 대상자만 보호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별개인 거죠. 그냥 진짜 막 중증 이런 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 시설도 있고 입소 시설도 있잖아요. 입소 시설을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지만 이용 시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데이케어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낮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경증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누려오던 그 생활을 잘 누리시면서 또 이용시설이든 입소시설이든 그런 또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지역사회도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이 그냥 혐오시설이라고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가족 내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케어하고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좀 안전하구나. 뭐 노숙인들이라던가 어떤 불안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을 꾀하면서 사회 통합,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 길거리에서 소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도적 차원입니다. 제도적 차원은 정상화와 탈설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정상화는 1970년대에 정신지체인에게 사회통합적 원리에 따라 나온 새로운 사회복지 접근이에요. 정상화 원리는 뭐냐면 시설 내에서 보호가 불가피하지만 항상 이분이 죽을 때까지 시설에 살 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해와 배려적 환경 속에서 재활과 교육을 해서 다시 시설로 다시 사회로 가는 거죠. 정상화는 최고 정상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대로 원래 그 장애라는 이런 것들도 원래는 우리가 인간답게 비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유전에 의한 것이든 후천적인 것에 의한 것이든 아무튼 지금 장애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갖기 전인 상황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있던 장애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장애의 정도가 재활이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본인이 그 장애를 가지기 전과는 삶이 바뀌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활과 교육, 자립생활을 위한 운영을 의미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면 취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또 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 또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 대한 복귀. 지금은 뭐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가족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설 내에 들어와 계시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알코올을 끊고서 가정 내로 복귀하는 거. 또 뭐 사업의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노숙인 생활을 하시지만 술을 끊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재취업할 수 있게 하는 거,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 사회 복귀 시설 이런 것들. 우리 교재에는
일본에 대한 예가 나와요. 일본에 같은 경우는 중간 시설이 있대요. 사회를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사회 복귀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그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 내에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돌아갈 때는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천년만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좋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어찌 보면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탈시설화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는 분명히 시설 내에서 천년만년 보호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탈시설화,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시설 그렇게 하면 이미 들어와 계시면 입소시설은 외부와의 생활이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시설 보호가 아닌 재가 보호를 통할 시설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그동안 하던 일, 예를 들면은 나는 아침에 텃밭을 가꾸고 노인정 가서 화투를 치고 시장을 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지금 시설에 들어와 있으니까 텃밭도 못 가꾸고 노인정도 못 가네요. 또 내가 뒷집에 박씨 할머니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분도 못 만나요. 이것은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용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살던 그 생활 패턴을 존중해 주면서 그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탈시설화예요. 그러려면은 재가 보호가 활성화가 돼야겠죠.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시설로 모시지 말고 언제까지 재가해서 그냥 있어라, 집에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화하여서 내가 살던 곳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늘 먹던 그릇에 밥을 먹고 내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생활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텃밭을 가꿨는데 시설에 입소한 다음부터는 텃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받으면서 텃밭은 텃밭대로 가꿀 수 있는 거겠죠. 그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지역사회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겠죠. 그 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격리하는 수용 방식 이런 데서는 자율권이 헤쳐지게 되고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것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려면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그 삶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역사회와 교류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교류를 안 하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 이래서 그룹홈은 우리 공동생활 과정 같은 식인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몇 명이 모여 있으면 이제 거기에 뭐 방문 간호사 혹은 뭐 방문 요양사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간보호 서비스는 낮 동안에 뭐 인지 발달 프로그램, 신체 발달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이제 와선 또 가정과 함께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시설화라는 원리는 시설 보호라는 환경 제한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죠.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이걸 서로 커버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원리 마지막으로는 실천적 차원이에요. 접근성과 이용자 중심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여도 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면 아무나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도 있지만 심리적 접근성도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다던가 혹은 뭐 도시에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농촌 지역, 도서 산간 지역에는 없다던가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요. 왜 농촌 지역에는 뭐 병원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심리적 접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처음 생겼을 때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고려장이다. 갖다 버리는 거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집에서 당연히 모셔야지. 또 실제로 모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되게 불효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당연히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되는데 내가 모시지 못하고 내 시설이 맡기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왜 좋은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가면은 죽어야 나올 수 있다. 난 절대 안 간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맡기신 다음에 그날 밤에 아주 늦게 술을 드시고 전화했던 보호자가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이랬던 보호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요구가 있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정보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고 나서 요양원 처음 생겼을 때 왜곡된 인식으로 네. 아니 자녀를 특히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지 어떻게 시설에 갖다 버려? 산속에 버리나 시설에 버리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차이야? 이랬는데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죠. 지금은 다들 요즘 누가 집에다가 모셔. 요양원 가면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다 있는데 이제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시설에 모시면은 때맞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 식단 다양하게 나오고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용자에게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 보시면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장기요양보험 처음 생겼을 때 우리 홍상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운영의 원리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용자 중심입니다. 욕구에 따른 시설 이용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일단은 외형상 큰 시설. 저희는 의사가 운영을 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의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의료복지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대부분 이런 것만 보시는데 사실은 좀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뭐 치매 같은 건 걸리셨지만 거동을 잘 하시고 이렇다.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시설 내에서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은 거동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신다. 이러면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누워만 계시는 분은 당장에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고요. 욕창 발생뿐만이 아니라 와상 노인들은 온몸에 장기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의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피부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휴일날 식사하시고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주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가요. 노인들이 그러시거든요. 이미 모든 기능이 노화로 인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 연동 운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막 15일 막 20일씩 변비 걸리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용자의 특성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보통 고르세요. 첫 번째, 잘한다고 소문난 곳. 두 번째, 외관상 시설이 괜찮은 곳.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니면 값이 싼 곳.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용자에게 맞는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소문 듣고 카더라 통신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우리 어르신 상태가 어떤가를 보라는 거죠. 저도 가끔 상담할 때에 튜브 한 2개 달고 계신 분 계세요. 비위관, 도뇨관 막 이런 분들
관을 많이 삽입하고 계신 분들은 응급 발생 위험이 높고요. 그 관을 삽입한 부위에 감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저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병원으로. 이렇게 증상에 맞게 골라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시설 내 서비스 제공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직원들이 조금 편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지만 그들의 자립을 돕는 거, 다시 사회로 갈 수 있게 돕는 거죠. 우리 교재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혹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실업자가 되고 놀기만 하다가 저절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생활을 부러워하는 청소년들을 만난대요. 너네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수급자요 이런대요. 왜 수급자가 되고 싶니?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다 공짜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은 거예요. 공짜로 해줘가지고 이용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이용자가 결국 궁극적 목적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립을 하게 만드는 거, 이용자가 사회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주차 1강이 끝났어요. 내용이 좀 길죠. 2주차 2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볼 겁니다. 이용자와 어떤 시설, 또 지역사회 주민,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어떤 시설의 종류를 볼 거예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혹은 이용 형태에 따라서 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이제 2주 2강으로 해서 2주차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이었나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가 더 연장이 돼서 글쎄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의 2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2주차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